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이고 현실은 더 잔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전쟁, 그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결혼 10년 차, 남들이 보기엔 참 평온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의 팀장이고 저 역시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다들 부러워했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집안은 텅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서로의 숨소리조차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 좀 적게 마셔라, 일찍 들어와라 잔소리라도 했겠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 짧게 답장할 뿐이었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날 저녁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화장대 위로 비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향한 곳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거기엔 저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제 직장 후배인 민우 씨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은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을 민우 씨가 너무나 완벽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하며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서 대우해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민우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지나가는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차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이라던 사람이 왜 이 동네를 지나가는 걸까? 혹시 나를 미행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급히 민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를 빠져나와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집 방향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향하더군요.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남편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편의 손에는 예쁜 꽃다발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던 한 젊은 여자가 남편의 목을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역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동질감일까요? 분명한 건 저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처지였지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의 충격은 제 죄책감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저 인간도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아니, 우리 둘 다 서로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부부였던 걸까요?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서로의 거짓말을 믿어주는 척하며 10년을 버텨온 걸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아파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미안하다고, 회식이 늦어졌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은 즐거웠냐고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극을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철저하게 나를 기만한 만큼 저 또한 이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더 잔인하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와 갔던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보니 제가 민우 씨와 웃고 떠들던 바로 그 시간대더군요.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남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다고 장모님 잘 살펴드리고 오라는 아주 다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마주한 채 각자의 지옥으로 혹은 각자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발을 헛디디는 순간 이 평화로운 가정이란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겠죠. 며칠 뒤 남편의 핸드폰에 낯선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사슴이라는 저장된 이름이 뜨는데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애정 행각이 담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라는 여자의 메시지에 남편은 나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는 답장을 보냈더군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뜨거운 고백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 대화창을 제 폰으로 모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폰을 확인했죠. 민우 씨가 보낸 오늘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아내이자 동시에 애인을 만나러 가는 여자. 제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모른다고 확신하는 이 무대 위에서 과연 누가 먼저 상대방의 목을 조르게 될까요? 남편의 외도가 깊어질수록 저 또한 민우 씨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한지혜 씨 되시죠? 그쪽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내연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제가 보내주는 주소로 나오세요. 혼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젊은 남자와의 사진 남편분한테 바로 전송될 테니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목줄을 누군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제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여자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황량한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한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남편이 만나는 그 꽃사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우 씨의 아내였던 겁니다. 민우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빨리 저를 찾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우 씨의 아내는 제 앞에 사진 수십 장을 뿌렸습니다. 저와 민우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군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도 참 불쌍하더군요. 자기 와이프가 이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딴짓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 남편이 제 남편이랑 나누고 있는 사업 계약서예요. 두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인 거 몰랐죠? 충격에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제 남편과 민우 씨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니요. 그렇다면 민우 씨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남편, 당신 애인, 그리고 당신 인생까지 전부 박살 내버릴 테니까요. 저는 그 여자의 제안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가 내민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서늘한 눈빛.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민우 아내 만났다며.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들었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남편이 설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우리 부부 참 대단하지 않니? 서로 바람 피우면서 서로를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다니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음조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 민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저는 남편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 하나를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창고에 묶여 있는 민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에서 아까 그 여자가 준 서류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멍청하긴. 그 여자도 내가 매수한 사람이야. 너를 시험해 본 거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손바닥 아니었다니. 저는 복수를 꿈꿨지만 사실은 남편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도 승리자의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난 널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민우랑 만나는 걸 알았을 때 차라리 내가 죽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망가져 보기로 한 거야. 내가 느끼는 그 쾌락이 어떤 건지, 그 배신감이 어떤 건지 나도 느껴보고 싶었단 말이야. 남편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함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칼 한 자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선택해. 여기서 나랑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민우를 살리고 내가 감옥에 갈 건지.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맞바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창고에 갇힌 민우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진짜 마지막 비밀은 무엇인지. 남편이 식탁 위에 내려놓은 그 칼날이 거실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비트처럼 거칠게 들려왔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지혜야, 왜 아무 말이 없어? 민우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나랑 같이 죽을 용기도 없는 거니?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이거 범죄야. 사람을 가두고 협박하는 거, 당신 인생도 끝나는 일이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내가 민우라는 놈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본 그날 끝났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칭찬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가 내 뒤통수를 쳐. 그것도 내 비즈니스 파트너랑.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핸드폰에 띄워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민우 씨는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잔혹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민우 씨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저를 협박하게 했던 그 여자. 남편은 그 여자를 매수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는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본 꽃다발을 든 남편과 그 젊은 여자는요? 그것도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는 꽃사슴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도 다 연기였어. 나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민우 씨에게 빠지게 하려고 당신이 꾸민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너는 바람을 피웠고 나는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거대한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며 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식탁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당신 착각하지 마.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내가 이미 사람 붙여서 뒷조사 다 끝냈어. 그 여자 당신이 다니는 회사 거래처 사장 딸이라며. 당신 그 여자 배경 이용해서 승진하려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가 제대로 먹힌 겁니다. 사실 뒷조사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격상 분명 이득이 없는 만남은 갖지 않았을 것이고 최근 그가 유독 신경 쓰던 거래처 이야기를 조합해 던진 승부수였죠. 남편은 거칠게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내가 그 여자를 만나든 말든 내가 민우랑 놀아난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아픔을 참고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아니, 당신은 더 저질이야. 나는 외로워서 당신이 나를 방치해서 민우 씨를 만났지만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린 여자를 이용하고 있잖아.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따져볼까?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식탁 위에 칼을 집어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꽃사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밀쳐내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실 구석에 두었던 제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민우 씨의 아내라고 주장했던 그 여자가 준 서류 봉투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찢어버린 건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저는 서류 봉투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아까 카페에서 그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저 민우 아내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 시켜서 연기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저도 당신 남편한테 당한 게 많아서요. 이 파일 안에 당신 남편이 공금 횡령한 증거들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당신 남편이랑 협상하세요. 카페에서의 대화 뒷부분은 사실 이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자 저와 손을 잡기로 했던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했던 반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기색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지난 3년간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루트로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민우 씨 풀어줘.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그 녹음기 하나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남편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민우 씨가 수척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우 씨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사실 저는 남편이 민우 씨를 납치했다는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이미 제 워치로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흥분해서 저를 몰아세우는 동안 경찰은 GPS 추적을 통해
저희 집으로 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갇혀 있다는 창고의 위치는 아까 그 여자가 저에게 건넨 서류 봉투 뒷면에 적혀 있던 주소였습니다. 경찰은 그 주소로도 동시에 출동했던 것이죠. 남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남편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도 무사할 줄 마. 너도 간통으로 고소할 거야. 내 인생도 박살 내버릴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고 정적이 찾아온 거실. 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민우 씨, 이제 우리 그만해요. 이 관계도, 이 연극도 다 끝내고 싶어요. 민우 씨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이 추악한 전쟁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그리고 남편이 저를 상대로 제기할 상간녀, 상간남 소송들, 그리고 무너진 제 사회적 지위까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영원을 약속했던 그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맞바람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해 쏜 화살은 결국 우리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 씨, 남편분이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이 사진들을 보시고도 이혼 소송을 계속하실 건지 결정하시라고요.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당신이 지웠다고 했던 그 아이 아니죠. 지금 어디서 누구랑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제가 결혼 전에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비밀을 약점 삼아 평생 저를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해 결혼했던 겁니다. 소름 끼치는 반전 앞에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감옥 안에서도 저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과거의 유령이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던진 마지막 카드가 저를 파멸시킬지라도 저 또한 그가 숨겨둔 마지막 아킬레스건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밑바닥까지 확인한 괴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 아이가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지독한 연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저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제가 마주하게 될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 상황을 어디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집니다.
제가 찾아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긴 싸움의 끝에 과연 승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되어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제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보내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달리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10년 전 가난했던 유학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지웠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분명히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 판을 짠 것이었을까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를 모시던 예전 간병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틈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우리 아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고요. 당장 문 여세요. 제 외침에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에 걸린 액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한 아이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의사인 친구를 매수해 제가 전신마취를 한 사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것이죠. 남편은 그 아이를 이 외딴 곳에서 유모의 손에 맡겨 키워왔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를 뺏어다가 감금하듯 키우면서 정작 제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를 했다니요.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남편이 외도를 연출한 것도 이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한 작은 소동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 왔어요? 방문이 열리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아주 멀리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서 나중에 꼭 데리러 올 거라고요. 사진 속에서 보던 엄마랑 똑같아요. 아이는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를 남편은 저를 협박할 도구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남편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아이 보니까 좋니?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봐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첫사랑의 아이도 아니고 그 아이는 내가 밖에서 낳아온 내 아들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웠던 그 아이는 정말 죽었어.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내가 만나는 그 여자가 낳은 내 자식이야. 내가 나를 배신할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한 가짜 선물이지. 너를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려고, 그리고 내 아들을 내가 키우게 만들려고 내가 꾸민 일이야.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광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남편과 내연녀의 아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분명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누구 아이냐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아이를 떼어놓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아이에게 정을 붙이게 만든 뒤 나중에 이 아이가 내연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혀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도, 증오도, 심지어는 복수조차 남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치밀하게 저를 파괴하려 한다면 저 또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끝내더라도 이 인간은 확실히 매장하고 끝내야겠어요. 민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저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남편분이 숨겨둔 그 비자금, 사실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민우 씨가 남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민우 씨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남편의 지시였던 걸까요? 민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은 저를 이용해서 당신을 감시하고 동시에 돈 세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 돈, 지금 제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남편의 충실한 개였지만 저를 위해 주인에게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그 돈을 당장 인출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우 씨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와 마주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아까 만났던 그 전원주택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 씨와 그 유모가 아는 사이였다니요. 그렇다면 민우 씨도 이 모든 연극의 공범이었던 걸까요?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의 말조차 남편이 시킨 마지막 함정이었을까요?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다시 그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머니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사모님이 다녀가셨어요. 계획대로 아이에게 정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우 도련님이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도련님,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중견 기업 팀장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우 씨는 그저 직장 후배가 아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알던 부부 싸움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 속에 던져진 이름 없는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남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우 씨와 이 아이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택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그가 왜 여기서 나타난 걸까요? 그는 아주머니를 지나쳐 곧장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들. 이제 곧 진짜 엄마랑 같이 살게 해줄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죠. 지혜야, 오랜만이다.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참 오래도 걸렸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맞바람과 음모, 그리고 남편의 외도까지도 사실은 저를 되찾기 위한 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며 제 남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얽히고 설킨 이 악연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닌 더 참혹한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제 손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를요.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 첫 장에 적힌 제 이름과 날짜를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지워졌던 제 기억의 파편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조차 의심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과연 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어드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위에는 제 이름인 한지혜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갈하고 냉정해 보이는 마치 기계가 쓴 것 같은 필체였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기상, 약 복용 확인, 오후 2시 카페에서 친구와 만남, 특이 사항 없음. 이것은 일기장이 아니라 관찰 일지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저를 감시하며 기록해 온 보고서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매일 아침 남편이 챙겨주던 영양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실험용 약물 투여 3651제, 기억 억제 상태 양호.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기억 억제라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라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기록들에 따르면 제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지혜야, 이제 기억나니? 내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의 회장이셨어.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이라는 저 인간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비서실장이었지. 준서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0년 전 제 남편의 가족은 제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유일한 상속자인 저를 납치해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투여하며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제 물음에 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셔.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 내가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내는 순간 그분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가 여태껏 숨죽이며 기회를 기다려온 거야.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민우 씨와 바람을 피운 것도 남편이 맞바람을 피우는 척 연기한 것도 모두 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을까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내 동생이야. 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내가 남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보낸 사람이지. 너를 유혹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자극을 주어 억눌린 기억의 틈새를 벌리려 했던 거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우 씨를 만날 때 느꼈던 그 묘한 해방감은 단순히 외도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제 본능이 이 가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던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준서 씨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이는 너와 내 아들이야. 10년 전 내가 납치당하기 직전에 가졌던 우리 아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이를 남편의 손에 맡겨두고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살았다니요. 이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은 제 아이를 볼모로 잡고 제 기억을 조작하며 저를 완벽하게 사육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혜,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아이 데리고 나와. 남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남편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준서 씨는 급히 저를 창가에서 떨어뜨리며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젠장, 경찰 내부에 그놈들의 끈아풀이 있었나 봐. 지혜야,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 집 지하에 뒷산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 아이 데리고 거기로 도망쳐. 저는 준서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준서 씨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난 여기서 시간을 벌게. 이 일기장이랑 USB 꼭 챙겨. 거기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
이걸 세상에 알리면 내 부모님도 너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며 겨우 몸을 일으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정말 엄마가 지켜줄 거야. 준서 씨가 가리킨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씨가 잘못되면 어쩌나, 이 아이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숲속의 작은 공터로 빠져나왔을 때 제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편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죠. 지혜야, 술래잡기는 끝났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남편은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서 씨가 제게 주었던 그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뺏긴 걸까요? 남편은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일기장을 찢어발겼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어. 멍청하긴. 기억이 돌아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니? 너는 이미 불륜을 저지른 여자고 내 부모님은 정신병자로 등록된 지 오래야.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지은 죄, 당신이 지은 죄, 언젠가는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남편은 제 턱을 잡아 올리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벌. 그건 힘없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벌이란 건 없어. 자, 이제 선택해. 아이를 순순히 넘기고 다시 내 아내로 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저 세상으로 가서 내 부모님이랑 재회할 건지.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준서 씨가 마지막에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몰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으로 저장된 번호, 바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의지했던 경찰청 민원실 번호가 아닌 준서 씨가 미리 입력해둔 방송국 제보 전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나에게 어떤 약을 먹였는지 다 말해봐. 죽기 전에 진실이라도 들어야겠으니까.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사고 조작부터 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사용했던 금지된 약물들의 리스트까지.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모든 악행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떠들었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그 오만한 고백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준서 씨가 미리 방송국과 짜고 제 핸드폰을 방송 송출 장치로 개조해 두었던 겁니다. 남편의 고백이 끝나갈 무렵 저 멀리서 수십 대의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하들 핸드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죠. 사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이랑 방송에 전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뺏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고 뉴스 속보로 그의 얼굴과 이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년이. 남편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숲속에서 수많은 경찰과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품에서 아이를 뺏어들고 절벽 끝으로 달아났습니다. 오지 마. 오면 이 아이랑 같이 뛰어내릴 거야. 제 비명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안 돼, 아이는 안 돼.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줘. 남편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야겠어. 남편이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이 남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놓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허공으로 떨어지는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제 손에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 뒤로 준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총을 든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지혜야, 이제 다 끝났어. 준서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비리 세력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준서 씨와 제 아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되뇌셨습니다. 지옥 같던 10년의 시간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맞바람이라는 추악한 이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진실이라는 빛 앞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제 한지혜라는 제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마다 소름 끼치는 꿈을 꿉니다.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차가운 목소리. 과연 이 세상에 우리 같은 부부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파괴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제 집 앞으로 발송인 불명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그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아직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았니?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메모지 뒷면에 적힌 숫자는 남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인형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려 합니다. 남편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준서 씨조차 알지 못했던 저의 진짜 과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소름 끼치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낡은 인형을 손에 쥐는 순간 제 손끝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인형은 제가 10살 생일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인형이었거든요. 10년 전 그 사고와 함께 타버려 제가 되었다고 믿었던 그 물건이 어떻게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인형의 배 부분을 만져보니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작은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진실을 알게 된 기분이 어때? 준서가 말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를 다 믿었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10년 전 그날의 진짜 진실을 말해줄게. 남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제 과실로 사고가 났으며 남편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 기억을 지우고 자신을 가해자의 아들로 위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레코더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제 인생을 통째로 재설계해준 구원자였다고, 오히려 준서 씨가 그 사고의 배후이며 저를 이용해 기업을 차지하려는 악마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10년 동안 저를 사육해온 남편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 제 첫사랑이라 주장하는 준서 씨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직접 여쭤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의 병실 안에서 준서 씨가 변호사들과 함께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차가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감도장 빨리 찾아내. 한지혜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지분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해. 그 여자는 기억이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사고 가해자로 몰아넣으면 끝이니까. 저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준서 씨의 그 다정했던 눈빛, 따뜻한 위로가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준서 씨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유산과 권력을 탐내는 짐승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조차 누구의 핏줄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보낸 소포 속 인형을 다시 살폈습니다. 인형의 머리솜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 열쇠는 제가 어릴 적 살던 저택의 지하 창고 열쇠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녹슨 문을 열고 들어가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저는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형에서 나온 열쇠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10년 전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칩과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고 직전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준서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범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삼아 감시하고 준서 씨는 뒤에서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며 때를 기다려온 것이죠. 두 남자가 저를 사이에 두고 벌인 그 치열한 맞바람 연극과 복수극은 사실 한 통 속인 두 괴물이 벌인 거대한 기만전술이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저를 미치게 만들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들은 제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대기업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10년 동안 그들의 밑바닥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블랙박스 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약물에 취해 흐릿했던 눈동자가 비로소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은 여전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인형은 잘 받았니? 이제 준서가 어떤 놈인지 알겠지. 저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태블릿 PC를 유리창에 밀착시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랑 준서 씨 둘 다 끝났어. 당신이 내 기억을 지우는 동안 아버지는 이 영상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더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증거, 내 손에 있어. 저는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준서 씨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의 인감도장을 찾았으니 오늘 밤 저택에서 만나자고 유인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폐허가 된 저택 거실에서 저는 준서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찾은 거야. 역시 넌 똑똑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준서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할 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장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경찰청 강력계 형사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발신 장치였습니다. 준서 씨, 당신 동생 민우 씨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알아? 당신이 시킨 게 아니야. 민우 씨는 당신의 그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려고 나를 도왔던 거야. 당신한테 이용당하다 죽은 자기 친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준서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다 알아버렸네. 어쩔 수 없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저택의 창문들이 깨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우 씨가 미리 배치해둔 잠복 형사들이었습니다. 준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10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홀로 저택 마당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애인도 첫사랑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제 기억, 그리고 제 인생을 비로소 제 손으로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해독제를 투여받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제 집 우편함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민우 씨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 2장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의 아이, 진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일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그 아이들은 전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티켓에 적힌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제가 유학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과연 민우 씨가 말하는 진짜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었던 걸까요? 1000만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 보려 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제 뒤로 누군가 익숙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혜야.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여권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제 아이를 둘러싼 마지막 퍼즐은 어떻게 맞춰질까요? 이 충격적인 결말은 제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공항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제 시야에는 오직 제 어깨를 잡은 그 남자의 손만 보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죽었다고 믿었던, 그리고 얼마 전 체포되었다고 확신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연행되던 그 모습은 간대없고 남편은 아주 말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놀랐니? 내가 말했잖아.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벌이란 건 없다고. 그건 법이 아니라 돈이 결정하는 거거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제 눈으로 경찰차에 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어떻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제 여권을 직접 주워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민우 씨를 빤히 바라보았죠. 놀라운 건 민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민우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민우 씨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세계는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우 씨 역시 준서 씨의 동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겁니다. 준서 씨가 저를 구하려 했던 모든 행동들, 요양원에서의 그 차가운 모습까지도 남편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경비원들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저희를 그저 다정한 부부로만 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VIP 라운지로 저를 밀어넣더니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아이를 찾으러 간다고. 지혜야, 너는 정말 끝까지 순진하구나. 내 아이는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아버지가 숨겨둔 그 비자금 열쇠 자체가 바로 그 아이야. 남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아이가 비자금 열쇠라니요.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제 과거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비자금 계좌의 암호를 제 아이의 지문과 홍채에 등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배신당할 것을 예감하고 오직 제 핏줄만이 그 막대한 불을 열 수 있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저를 죽이지도 놓아주지도 못했던 겁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제 기억을 조작하고 제가 스스로 아이의 행방을 기억해 내거나 찾아내게끔 유도했던 것이죠.
맞바람이라는 자극을 준 것도, 준서 씨를 등장시켜 저를 흔든 것도 모두 제 무의식 속에 잠든 아이의 기억을 깨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제 물음에 남편은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 시트에 앉아 천진하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옆에 앉아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아니 요양원에 갇혀 계신다고 믿었던 제 어머니가 왜 남편과 함께 있는 걸까요? 남편은 제 경악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나랑 손을 잡으셨어. 내 아버지가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밖으로 돌았던 것에 대한 복수로 말이야. 너희 어머니는 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스위스로 가고 계셔. 거기서 아이의 지문을 스캔하는 순간 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내 것이 된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제 친어머니까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저를 낳아준 사람, 저를 지켜주겠다던 사람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저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10년 전에 연약한 한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지난 며칠간 지옥을 맛보며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술잔에 채워진 얼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방 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서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이 아닌 그 반대의 작용을 하는 각성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비웃으며 저를 달래려 다가오는 틈을 타 저는 그 병의 액체를 제 손수건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고농축으로 정제된 약물은 순식간에 그의 신경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남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밖에서 대기하던 민우 씨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도 선택해. 남편에게로 살다가 같이 감옥에 갈래? 아니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서 그 비행기를 회항시킬래? 당신이 챙긴 그 해외 계좌, 내가 이미 해킹해서 동결시켜놨어. 민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돈이 유일한 목적인 그에게 제 제안은 남편의 명령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남편을 내려다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 씨, 아니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민우 씨의 핸드폰을 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니, 왜 전화했어?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엄마, 제발 멈추세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엄마가 모르는 진실이 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엄마가 평생 오해했던 그 여자는 사실 아버지의 숨겨진 애인이 아니라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살리려고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셨던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이 괴물 같은 전쟁에 아이까지 이용하지 말라고요. 잠시 후 비행기 내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한 대가 서서히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비행기 문을 열고 아이를 안은 채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대동하고 활주로로 달렸습니다. 경찰들이 저희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우 씨가 미리 매수해둔 보안 요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와 마주 섰을 때 어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이의 체온이 제 차가웠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어느새 마비에서 풀려나 비틀거리며 총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연들, 감히 나를 속여. 다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번에는 제가 아닌 민우 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소리가 공항의 정적을 깼고 민우 씨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광기에 어려 다시 총구를 제게 겨누었지만 이미 수십 명의 특공대가 그를 포위한 뒤였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지독했던 10년의 악연이 피로 물든 활주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쓰러진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 씨, 이제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미안했습니다. 민우 씨의 죽음과 함께 모든 비밀은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남편과 준서 씨,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모든 세력은 와해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고 기억을 지우는 약물의 부작용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가짜 기억과 현재의 진짜 기억이 뒤섞여 가끔은 제가 누구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이 저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제게 남겼던 그 마지막 저주 같은 말말입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되찾았다고 생각하니 내 아이의 눈을 다시 한번 봐봐. 그 아이의 눈동자 색깔이 누구를 닮았는지. 저는 잠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감긴 눈꺼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제 남편도 준서 씨도 저도 아닌 전혀 의외의 인물의 눈동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제 기억을 지우고 이 모든 판을 처음 기획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의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되찾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조차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앞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준서 씨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축제를 시작해야지. 준서 씨의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시야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끝없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 운명이 정해놓은 영원한 결말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소름 끼치는 진실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 아이를 둘러싼 이 추악한 실험의 실체,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10년 전 그날의 마지막 비밀.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이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이가
정말 여러분의 아이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과거가 정말 진실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